안녕하세요. 어려운 사자성어를 재밌는 이야기로 소개해드리는 사자성어 시네마의 해설자입니다. 오늘은 천하에 둘도 없는 미인의 대명사 양귀비에 대한 일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여인이 웃었습니다. 그 미소 하나에 황제는 정사를 잊었습니다. 그녀가 노래를 부르자 천하의 군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녀가 춤을 추자 백년제국의 기둥이 흔들렸습니다. 역사는 수많은 미인을 기록했지만 경국지색, 즉 나라를 기울게 하는 미모라는 차가운 수식어를 빗댄 미인은 양귀비가 유일합니다. 오늘날까지도 미인의 대명사로 불리지만 그녀의 삶은 황홀한 아름다움 뒤에 잔혹한 비극이 숨겨져 있습니다. 60이 넘는 황제는 자신의 며느리인 그녀를 만난 후 이성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에게서 그녀를 빼앗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렸습니다. 두말할 거 없이 패륜이었고 그것은 멸망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여인의 미모가 어떻게 동서양을 통틀어 가장 위대했던 제국을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갔을까요? 그녀는 과연 순진한 희생령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쥐락펴락했던 요부였을까요? 지금까지 그녀가 세상에 등장한 순간부터 비참하게 목숨을 잃은 마회역의 그날까지 양귀비의 실제 이름 양옥환의 불꽃 같았던 38년을 추적합니다. 경국지색, 기울경, 나라국, 갈지, 빛색. 나라를 기울게 할 만큼 아름다운 미모라는 뜻입니다. 아름다움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고 한 사람의 미모가 한 나라의 운명을 뒤바꾸는 비극을 담고 있는 말이죠. 이 사자성어는 양귀비를 두고 생겨난 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중국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비극적인 사랑과 권력, 그리고 멸망의 기록입니다. 그럼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719년 촉 지역의 작은 마을에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양옥환이었습니다. 그녀의 집안은 대단한 명문가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지방의 말단 관리였고 어머니는 평범한 양반가의 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옥환은 태어날 때부터 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보면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눈처럼 하얗고 눈은 별처럼 빛났습니다. 그녀가 웃으면 꽃이 피어나는 것 같았고 그녀가 걸으면 버드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의 재능이었습니다. 옥환은 5살 때 비파를 처음 만졌고 10살에는 궁중 악사보다 더 뛰어나게 연주했습니다. 그녀는 춤을 추면 나비처럼 가벼웠고 노래를 부르면 새들도 멈춰 섰습니다. 옥환이 16살이 되던 해 그녀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당나라 현종 황제의 18번째 아들 수왕 이모가 신부를 찾고 있었습니다. 조정의 관리들은 전국을 돌며 가장 아름답고 재능 있는 여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옥환을 발견했습니다. 735년 옥환은 수왕의 왕자비가 되었습니다. 수왕궁의 생활은 꿈만 같았습니다. 옥환은 비단옷을 입고 진귀한 음식을 먹었으며 하루 종일 음악과 춤을 즐겼습니다. 수왕은 그녀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그녀의 연주를 들으며 행복해했고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었습니다. 옥환은 행복했습니다. 그녀는 사랑받는 왕자비였고 앞으로도 평온한 삶이 이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혹했습니다. 737년 현종 황제가 수왕궁을 방문했습니다. 현종은 그때 이미 환갑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개원의 치라 불리는 황금기를 이끈 명군이었지만 최근 몇 년간 무기력에 빠져 있었습니다. 황후가 죽은 후 그는 궁궐의 수많은 후궁들 중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날 현종은 수왕궁의 연회에서 옥환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비파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현을 튕길 때마다 공기가 떨렸고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현종은 넋을 잃었습니다. 현종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옥환의 모습만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하얀 목, 붉은 입술, 슬픈 등 미소 짓는 눈. 현종은 60년을 살며 수많은 미인을 보았지만 옥환 같은 여인은 처음이었습니다. 현종은 결심했습니다. 그녀를 가져야 한다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옥환은 자신의 아들 수왕의 아내였습니다. 아들의 여인을 탐하는 것은 천륜을 어기는 폐륜이었고 왕실의 가장 큰 금기였습니다. 현종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욕망은 이성을 이겼습니다. 현종은 간교한 신하들을 불러 방법을 찾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신하들은 머리를 맞대고 꼼수를 고안했습니다. 그들은 옥환을 도관으로 보내 여도사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형식상 출가를 시켜 왕실의 족보에서 지우면 더 이상 수왕의 아내가 아니라는 논리였습니다. 737년 현종은 옥환에게 태진이라는 도호를 내리고 강제로 도관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수왕은 절망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애원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돌려달라고, 자신은 그녀 없이 살 수 없다고. 하지만 현종은 냉정했습니다. 황제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옥환은 도관에서 5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도복을 입고 경전을 읽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런 운명을 맞이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740년 현종은 마침내 옥환을 궁궐로 불렀습니다. 옥환이 궁궐에 도착했을 때 현종은 직접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대를 기다렸소. 이제 그대는 나의 것이오. 옥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745년 현종은 옥환에게 귀비라는 최고의 자귀를 내렸습니다. 양귀비의 시대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종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위해 화천궁이라는 거대한 온천 궁궐을 지었습니다. 수천 명의 장인이 3년 동안 밤낮으로 일했고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과 비단이 모였습니다. 양귀비는 리치를 좋아했습니다. 리치는 남방에서만 자라는 열대 과일로 신선함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현종은 그녀를 위해 특별한 운송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수천 리 떨어진 영남에서 장안까지 기마병들이 밤낮으로 달려 단 사흘 만에 리치를 운반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한 여인의 입맛을 위해 수백 명의 말이 죽어간다고. 하지만 현종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양귀비는 궁궐에서 여왕처럼 군림했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루어졌고 그녀가 싫어하는 사람은 조정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양귀비의 권력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일족이 때로 권력의 정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녀의 세 언니는 한국 부인, 궤국 부인, 진국 부인으로 봉해졌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저택을 소유했고 수백 명의 하인을 부렸으며 황금과 비단으로 치장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인물은 양국충이었습니다. 양국충은 양귀비의 먼 친척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도박과 술로 세월을 보내던 건달이었습니다.
하지만 양귀비 덕분에 단숨에 재상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양국충은 무능했습니다. 그는 국정을 돌보지 않고 오직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뇌물을 받았고 반대파를 숙청했으며 백성들의 고혈을 짜냈습니다. 조정은 썩어갔습니다. 신하들은 양국충의 눈치를 보았고 정직한 관리들은 쫓겨났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렸지만 양씨 일족은 날마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현종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양귀비의 품에 안겨 하루 종일 음악을 듣고 시를 짓고 춤을 보았습니다. 개원의 치를 이끌었던 명군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사랑의 눈먼 늙은 남자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알록산이었습니다. 알록산은 이민족 출신의 거구였습니다. 그는 교활했고 야심이 컸습니다. 그는 현종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신임을 얻었고 변방의 절도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알록산은 양귀비에게도 접근했습니다. 그는 그녀 앞에서 아들처럼 굴었고 그녀를 어머니라 부르며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양귀비는 그를 귀여워했고 자주 궁궐로 불러들였습니다. 현종은 알록산에게 막대한 군사력을 주었습니다. 알록산은 변방에서 수십만의 정예 군대를 장악했고 그 힘은 황제의 군대보다 강했습니다. 양국충은 알록산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알록산이 반란을 꿈꾸고 있다고 현종에게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현종은 믿지 않았습니다. 알록산은 자신에게 충성하는 신하라고 양국충이 질투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755년 겨울, 알록산은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그는 20만 대군을 이끌고 수도 장안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그의 명분은 간단했습니다. 황제 곁에서 나라를 망치는 간신 양국충을 제거한다. 반란군은 파죽지세였습니다. 당나라의 군대는 무너졌고 성들은 차례로 함락되었습니다. 알록산의 군대는 단 한 달 만에 낙양을 점령했고 장안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현종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전쟁을 경험한 적이 없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신하들은 서로를 비난했고 군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756년 6월 장안이 함락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현종은 결국 도망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밤중 현종은 양귀비, 양국충 그리고 소수의 신하들만 데리고 몰래 궁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은 서쪽의 촉지방으로 향했습니다. 도피 행렬은 비참했습니다. 황제는 화려한 용포를 벗고 초라한 옷을 입었습니다. 양귀비는 머리를 풀어헤친 채 말에 올랐습니다. 수백 명의 궁녀와 환관이 뒤따랐지만 많은 이들이 도중에 탈진하여 쓰러졌습니다. 그들은 굶주렸습니다. 황제조차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밤에는 추운 산속에서 떨며 잠을 청했고 낮에는 험난한 산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그들은 마회역이라는 작은 역참에 도착했습니다. 병사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굶주렸고 분노했으며 절망했습니다. 수도는 함락되었고 가족들은 죽었으며 황제는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인지. 병사들은 양국충을 포위했습니다. 양국충은 황급히 도망치려 했지만 병사들은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땅에 내동댕이 쳤고 양국충은 분노로 가득 찬 신하들에 의해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은 황제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병사들의 대장이 외쳤습니다. 양국충은 죽었지만 양귀비가 남아 있습니다. 그녀가 살아있는 한 반란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양귀비를 죽여야 합니다. 현종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귀비는 아무 잘못이 없다. 병사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양귀비 때문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양귀비 때문에 우리 가족이 죽었습니다. 양귀비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현종은 울었습니다. 그는 양귀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가 지켜주겠소. 아무도 그대를 해치지 못할 것이오. 하지만 병사들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들은 황제를 포위했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들은 양귀비의 목숨과 황제의 목숨을 맞바꾸려 했습니다. 현종은 무너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황제이지만 이미 아무런 권력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병사들이 원한다면 자신도 죽일 수 있었습니다. 현종은 절망했습니다. 그는 측근 환관 고력사에게 조용히 명령했습니다. 양귀비는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자신이 모든 비극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양귀비는 현종에게 다가가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녀는 웃었습니다. 양귀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폐하, 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제 운명이었습니다. 현종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차마 그녀를 볼 수 없었습니다. 고력사는 양귀비를 역참 옆의 작은 불당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지 먼지 쌓인 불상과 희미한 촛불만이 있었습니다. 고력사는 비단 수건을 꺼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양귀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었고 눈을 감았습니다. 756년 7월 15일, 양귀비는 3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사들은 그녀의 시신을 확인한 후에야 길을 열었습니다. 현종은 촉으로 도피를 계속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마회역에 남아 있었습니다. 반란은 결국 진압되었습니다. 현종은 장안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황제의 자리는 아들에게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는 태상왕이 되어 쓸쓸한 궁궐에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현종은 매일 양귀비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초상화를 그리게 했고 그녀가 좋아하던 음악을 연주하게 했습니다. 그는 그녀 없는 세상에서 단 하루도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762년 현종은 78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는 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양귀비를 그리워했다고 전해집니다. 한 남자의 잘못된 사랑으로 인해 백성과 나라는 피폐해지고 본인과 그 여인까지 불행하게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양귀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그녀는 나라를 망친 요부였을까요? 아니면 시대의 희생양이었을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양귀비는 아름다웠지만 나라를 망친 것은 그녀의 아름다움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망친 것은 그 아름다움의 이성을 잃은 황제였고 그 권력에 탐욕을 부린 일족이었으며 그 혼란을 틈탄 반역자들이었습니다. 양귀비는 단지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살았을 뿐이죠. 그녀는 사랑받기를 원했고 권력을 누렸으며 결국은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달콤한 유혹에 빠져 경고를 무시하는 순간 파멸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아름다움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을 활용한 잘못된 행동과 그것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의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요즘 우리들에게도 무언가 느껴지시길 바라며 이번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